통일고 원효 16화 백제의 멸망 분석가 원효편입니다. 660년 7월 11일 18만 나당 연합군이 부여 사비성으로 진격하자 의자왕은 방어에 조금 더 유리하다는 핑계로 일단 웅진성으로 도피하고 봅니다. 마지막까지 사비성을 지키던 의자왕의 아들 부여웅이 7월 13일 대자평인 천복과 성을 나와 항복을 합니다. 닷새 뒤 7월 10일 의자왕은 웅진성의 대장군 여식진에게 사로잡혀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나당연합군 소정방에게 인계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온조왕 이후 670년을 이어온 강국 백자가 허수아비처럼 무너진 이유를 반면교사한 삼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백제의 멸망은 의자왕의 무능으로 외교의 실패와 대신들의 분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대륙을 접한 요충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무엇보다도 실리 외교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백성과 위정자들의 화합입니다. 한마디로 신라는 이 두 가지에 모두 성공을 했고 백제는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제도 한때나마 신라와 낮의 동맹을 맺고 고구려의 남하를 막고 백제의 선진문화를 외에 전파하는 등 대륙 당나라와 대등한 부국 강명으로 동북아의 중심국가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김춘추가 당나라의 외세를 끌어들여 백제를 멸망시켰다고 하는데, 그럼 외세 당나라를 끌어들인 김춘추는 민족의 방열자인가요? 한마디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몇몇 이념에 사로잡힌 민족주의자의 편견입니다. 자신과 신라 백성의 목숨과 삶이 달린 문제인데 살아남기 위해서 외세를 끌어들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제도 655년 고구려 말갈과 함께 신라 북쪽의 30연성을 공격해서 빼앗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외와 동맹을 맺고 신라의 서라벌과 후방을 끊임없이 교란을 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신라, 백제, 고구려는 삼국은 민족이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한때나마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전화간 사상에 따라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준 적은 있습니다만, 또 백제와 신라가 낮에 동맹을 맺고 고구려의 침략을 방어한 적도 있습니다. 역사는 위정자들이 통치넬로에 따라 적이 되기도 하고 동맹이 될 뿐입니다. 백성은 신라 백제보다 자신을 보호해주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는 임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쉬운 것은 의자왕은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몰랐나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첩자를 풀어 늘 신라의 상황을 손바닥 보듯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제는 648년 신라의 대하성을 함락하면서 김춘추가 고구려 영계소문에게 구원을 요청한 것을 방해할 정도로 백제의 정보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늘 외를 부추겨 신라 후방을 압박했고, 또 한때는 외와 손을 잡고 서라벌 코아까지 깊숙이 침략했던 적도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웃 한 국가 간에는 친하게 지내다가도 싸우기도 하는 등 허다한 일입니다. 백제는 일단 신라 두 여왕을 무시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작가가 보기에 신라는 땅도 주로 산악지역이고 인구도 작아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로 화합이라는 게 필요했습니다. 화합과 인재가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하지만 백제는 한반도 최대의 곡창지역의 땅과 구당서 기록에 의하면 약 620만의 농경 인구로 당시 엄청난 부국이었습니다만 지도자의 무능과 대신들이 화합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임자와 윤춘, 성충의 경우를 보면 의자왕의 무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임자는 백제의 16관등 중 제1품의 자평 배설의 대신이었습니다. 그런 임자가 김유신과 내통했다는 사실입니다. 백제의 대신들은 서로 반목하며 무사 안일했다고 봅니다. 그 예로 신라 김유신이 오만의 군사로 사비성으로 출전할 때 백제의 집안 귀족 중 계백의 5천 결사대 위에는 아무도 출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나당연합군이 공격 들어올 때 전투 같은 전투는 오만의 김유신과 개백의 5천 결사대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의자왕은 성충, 윤충 등 충신을 멀리하며 민심을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56년 성충이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예상하고 기불포와 탄현, 지금의 황산벌을 말합니다. 황산벌에 방비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의자왕은 도리어 성충을 옥에 가두고 죽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은 중국과 일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적의 침략을 미리 대비했을 때는 능히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의 침략을 모두 막아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당연합군의 백제 침략이나 임진왜란 때도 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임진왜란 때도 우리는 일본의 침략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만 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병조판서 율곡 2가 한성에 2만, 각 도에 1만, 합 10만의 양병을 주장했지만 무사 안일의 대신과 임금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다행히 일본의 침략을 대비한 이수신 장군과 위기 때마다 들불처럼 일어난 의병이 있어 나라를 지킨 것 아닙니까? 이 의병의 정신이 당군 이염의 개군 이염인 홍익인간 사상에서 면면이 이어온 우리 민족의 한마음 일심입니다. 한마음 일심은 세박이 원효가 백성에게 깨우치게 해주었던 사상입니다. 삼국통일과 원효의 핵심 사상이기도 하고요. 백성의 한마음 일심은 결국 7년 나당전쟁에서 당나라를 이 땅에서 완전히 쫓아낸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반만년을 이어오면서 위기 때마다 들풀처럼 일어나는 국민의 한마음 일심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이 땅에서 당나라를 완전히 쫓아낸 나당전쟁이 그랬고, 영몽전쟁의 끈질긴 저항과 임진왜란의 어병, 동학, 농민혁명이 그랬고, 3.1운동, 4.19, 5.18, 가까이는 IMF 금모으기 운동과 2002년 월드컵 길거리 응원이 그랬습니다. 외국의 석각들은 우리 민족의 한마음 일심을 매우 부러워합니다. 비록 국가의 위정자는 좀 무능하더라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민의 한마음 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세박이 원효가 1400년 전 국가 위기에서 어떻게 대중에게 한마음 일심을 심어주었는지 소설에서 원효는 새벽 해우소에서 시원하게 변을 보고 바지를 올리면서 소리쳤습니다. 수허 몰가부 아작 지천주,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주라 하늘 바칠 기둥감을 내 찍으련다. 그리고는 도끼 자루로 쓸 울풀의 나무를 한 짐 짊어지고 저작거리로 나갔습니다. 종일 저작거리를 외치며 돌아다니는 원효는 날이 어둑해지자 궁전으로 갔습니다. 궁전을 돌며 또 소리쳤습니다. 수허 몰가부 아작 지천주,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주랴 하늘 바칠 기둥감을 내 찍으련다.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주랴 하늘 바칠 기둥감을 내 찍으련다. 곁으로 침묵이 깔린 대전은 숨소리도 들리지 않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무효랑 김춘초의 머리는 순간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효라. 눈을 감고 태자 범민의 말을 끝까지 들은 무효랑은 내심 무척 기뻤습니다. 태자가 이복 동생 노숙공주의 일에 저렇게 발벗고 나서주었기 때문입니다. 무효랑도 생각 안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혼자 마음속으로 애를 태웠을 뿐 어디 드러내놓고 청상가부인 딸의 혼사를 치를 수도 없는 노릇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태자 주청은 한술 더 떠 상대가 원효라니 순간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원효라. 무효랑 김춘초도 원효가 성녀가 되었다는 소식에 무척 아쉬워했습니다. 그때 총망받는 호랑이였던 원효가 성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달래가 말리고 싶었습니다. 신국의 동란이 될 인물이라고 생각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효랑은 내심 무척 기뻤지만 너무나 뜻밖의 주청이라 잠시 생각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국에 원효만한 총각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원효가 계율을 어기고 부마가 되어줄까? 하지사 원효도 사람인데 공주와 혼인한다면 마음이 움직일까? 하지만 원효는
잿밥에 눈먼 땡초들과는 다르지 않는가. 무효랑은 속으로 캐제를 불렀지만 기론이라는 상대가 있는 법. 상대가 불가에 몸담은 원효라. 태자 범민과 무효랑 김춘처가 어떻게 하면 원효와 요숙공주를 혼인시킬까 하고 궁리를 하며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데 궁 밖에서 이게 웬 소리냐. 수허 몰가부 아작 지천주.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주라 하늘 바칠 기둥감을 내 찍으련다. 무효랑 김춘추가 가만히 들어보니 아주 뜻이 깊은 말이었습니다. 태자, 아주 심오한 말이구나. 자루 빠진 도끼는 여근을 말하고 도끼 자루는 바로 난근을 상징하지 않는가? 하늘을 바칠 기둥은 위대한 인물을 상징하는데 저자가 필시 기부인을 얻어 훌륭한 아들을 낳고자 하는구나. 신국에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 않은가? 아니 그러한가 태자? 그러하옵니다 폐하. 여봐라, 저자가 누군지 즉시 알아보고 오너라. 무효랑은 급히 명을 내렸습니다. 예이. 잠시 후 궁으로 궁리가 들어와 아뢰었습니다. 폐하, 저 노래를 부른 자는 다름이 아니었고 항공하옵게 분황사의 원효대사라고 하옵니다. 뭐? 원효대사? 순간 무효랑과 태자 범민은 서로 얼굴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완연한 무효랑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태자, 이신점심이라 했다. 이것은 필히 부처님이 점지한 필렬이로다. 무엇하느냐, 어서 원효대사를 빨리 모셔오너라. 무효랑은 궁리에게 큰 소리로 다그쳤습니다. 원효는 도끼자루로 잘 다듬은 물풀의 나무를 한 줌 짊어지고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궁리를 보자마자 찌개를 벗고 일부러 물에 빠져 옷을 적셨다고 합니다. 궁리는 원효를 데리고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김춘추가 그 옛날 김유신의 집에서 찢어진 옷구름을 깁는다는 핑계로 문희 아가씨 방에 들어가듯 원효는 옷을 말린다는 핑계로 요술공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삼국통일가 원효 17화 원효와 요술공주